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총기 피격 사건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러스트벨트 출신의 JD 벤스 상원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했죠. 러스트벨트는 미국 오데호 주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는 말로 이곳의 저소득, 저학력 백인들을 비하해서 힐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금수저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러스트벨트에서 나고 자란 벤스 의원은 흑수저인 힐빌리였지만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자신과 정반대 출신의 벤스 의원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이 러스트벨트의 표심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호 취재수첩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겨울이 긴 캐나다에서 이 7월은 1년 중에 가장 활기 넘치는 기간이라고 하네요. 특히 캐나다데이가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달이라고 하는데 7월의 캐나다 풍경 잠시 후 통신연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결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 인용해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결심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우군으로 지난달 말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이후 바이든의 인지력 저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엔 시간이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한 건 1958년 이후 세 번째이며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8일 오후 스트라스부르크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인준투표에서 전체 720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410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오는 1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존의 기후환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내 기업보호 및 육성과 국방 분야 육성에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3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2023년 8월 달 이후 최고치로 전문가 예상치 22만 9천 건, 그리고 직전주 수정치 22만 3천 건 모두를 웃돌았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오는 9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1%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앞으로 실업률이 더 오를 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8일 오후 파리의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 근처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파리 8구에서 한 명품 3점 보안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서 곧바로 제압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샹젤리제 거리 인근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앞서 15일에도 파리 동력에서 순찰하던 군인 한 명이 괴한의 흉기에 찔리는 등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서 불상사가 이어지면서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케냐 경찰이 모든 시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위 금지령은 18일 오후 예정된 반정부 시위를 몇 시간 앞두고 나온 건데요. 경찰은 시위대 안전 보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 나이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에서 시위를 18일부터 무기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루토 대통령의 통치와 관련해서 그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직무실로 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케냐에서는 한 달 전에 높은 생계비와 공공부채 급증 속에서 정부의 세금 인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째깍째깍인데 이게 네. 이 시계 소리가 약간 마감 소리 같기도 하고 맞아요. 긴장감이 네. 맞아요. 높아지는 그런 소리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하차 쪽으로 조만간에 설득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까지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일부 민주당 고위층 인사가 당 원내 지도부와 가까운 친구들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대선 중도 하차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돼서 델라웨어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민주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계속한다면은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라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 포함해서 그의 핵심 지원군들마저 이 바이든 대통령의 명예로운 결단, 그러니까 내려란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13일 날 델라웨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요. 그러면서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서 대통령으로서 유산을 그냥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유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바이든 캠프의 미래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비롯해서 민주당 관계자들 전화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받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견해도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의견이 없다는 것이 무언의 그렇죠. 압박이다. 예, 뭐 이런 해석. 침묵도 어떤 의견 표명이 될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좀 내려왔으면 하고 있는 게 난가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힐빌리의 다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제 힐빌리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힐빌리의 노래 저자가 이제는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면서 자신의 다짐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말하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지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흘째 17일 날 벤스 상원 의원 이제는 이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지명받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청중들이 JD, JD 이렇게 외치면서 굉장히 열렬히 환호했는데요. 네. 무대에 오른 벤스 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비전으로 강조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우리는 모두 미국 시민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제 공약에서는 외국 노동력을 수입하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에서 불안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을 고백을 했는데요. 이걸 들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바이든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지자면서 좋은 일자리를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버렸고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중국의 달콤한 무역 협정을 제공해서 중산층 제조업 일자리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면서 민주당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함께 했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미국 가정으로 받아들일 때는 조건에 맞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피부색과 관계없이 일단 미국 시민을 먼저 우선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분야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부담 인상 그리고 미군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고립주의를 강조했는데요. 동맹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담을 나누도록 앞으로 할 것이라면서 이제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납세자의 관대함을 배신하는 나라들의 무임승차 이제는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 미국 대선판에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모습이 완전히 다 맞아요. 지금 한쪽은 잔치집, 한쪽은 약간 슬픈 분위기가 예.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제 자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캠프 측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건 트럼프 캠프 주장입니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대는 것 부당하다. 그래서 나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데요.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도 미국의 앞으로 대외 정책 방향 그리고 유럽의 안보에 대해서 자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18일 날 영국의 처칠 생가에서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독일 총리가 모여서 45명이 모였거든요. 네. 이날 회의에서 물론 공식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민, 에너지 안보, 러시아 위협 등이었는데 사실상 정상들의 최고 관심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말 들어설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을 앞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 독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단 가장 시급해 보이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이 군사 지원 중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앞에 말씀 것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을 약속 지켜달라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유세에서도 나토 동맹국이 재정적인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JD 벤스 부통령 후보인데요. 역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미국에 기댈 수가 없겠구나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리와 함께 안보 자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회의 참석한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거는 이제 공화당 정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은 자신과 우리의 동료들의 과제를 미국과 유럽의 관계 지속을 설득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덜란드 총리도 유럽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스스로 자립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상회에 참석한 최고위 관료들도 유럽이 미국이 없는 시대에 안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가 제안하는 평화협상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서방 국가들과는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지난달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이렇게 이제 점령된 영토를 그냥 넘겨주는 조건으로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군사 원조는 중단될 거다 이런 입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대해서 유럽에도 이렇게 네. 영향을 미친다는 거. 각국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키워드 전략일까 변심일까. 네. 네.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포드 자동차가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로 전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철회하고 내연기관 차량인 픽업 트럭 생산 기지로 바꾸겠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네. 이 포드가 18일 날 보도를 통해서 온타리오주에 있는 오크빌 공장을 내연기관 모델인 슈퍼듀티 픽업 트럭의 생산 시설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포드는 기존 생산 시설을 온전히 가동해도 슈퍼듀티 이 수요량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장을 더 늘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켄터키주 공장 그리고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이 픽업 트럭을 생산하고 있고 오크빌 공장 시설을 전환이 마무리되면은 이 트럭을 생산하는 세 번째 공장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포드 측은 2016년부터 슈퍼듀티 픽업 트럭을 연간 10만 대 규모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네. 포드 이 발표를 한 날이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하고 겹쳐서 네. 여러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포드 측 얘기로는 이제 생산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공장을 더 짓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걸 왜 발표를 했을까? 네. 뭔가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비롯한 민주당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해서 전기차 생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네, 네,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와 벤스 부통령 후보는 강력한 내연기관차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러스트벨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특히 이 벤스 부통령 후보가 지난해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7,500달러를 내연기관 자동차에 줘야 된다는 법안 드라이브 아메리칸 액트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벤스 후보는 바이든 정권이 보조금 수조 원을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쏟아붓고 있다면서 보조금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하이오주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국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미국산 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럴 바에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 일자리 이런 거 결국 중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이 비싼 자동차를 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럴 바에 차라리 내연기관차에 보조금을 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폐기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기차 개발이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포드는 아예 그럼 픽업 트럭을 더 많이 생산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너희가 먼저 먹어볼래?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부모님들이 좋은 거 자식 먼저 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워낙 많고 아. 거의 자식만큼이나 애지중지하면서 그럼요. 키우는 인구가 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배양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동물 세포에서 배양한 닭고기를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배양육 제조업체인 미틀리가 동식물위생청 그리고 환경식품 농무부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배양 닭고기를 사료 제조업체 측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뭐 콩고기, 식물성 대추 이런 거는 우리도 뭐 많이 먹긴 하는데요. 배양육은 실제로 동물 세포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이 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싱가포르, 미국은 이미 배양육 시판을 승인해서 사람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국은 아직까지 시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료용으로 일단 일부 풀어준 셈이 되는 건데 유럽의 다른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는요. 네. 축산업 보호 때문에 오히려 배양육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회사는 그 배양육 사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동물 애호가들은 역설적으로 자기 반려동물에게는 어떤 것을 먹이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라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윈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제 여론조 해봤는데요. 응답자 50%가 반려동물에게 배양육을 먹이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배양육을 먹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좀 떨어졌군요. 네, 32%만 먹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추워서 주는 건지 일단 너희가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하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키워드가 너희가 먼저 먹어볼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응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스타트업, 대체육 스타트업이 좀 크게 늘긴 했습니다만 경기가 또 좋지 않고 고금리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요즘은 좀 한풀 꺾인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또 가장 큰 문제점이 배양육을 만드는데 생산 가격,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량 생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먼저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양육이 아직은 좀 낯선 네, 맞아요. 개념이기는 한데 그리고 좀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거부감이 아직은 좀 있죠. 이게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만든다고 하니까. 거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어느 순간 즐겁지가 않았어요. 네. 네.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와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 선수가 네.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 어땠는지 얘기를 했는데요.
요미르 신문은 밴쿠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아사다마와 그리고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아라카즈 시즈카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이제 파리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실은 건데요. 아사다 선수는 2005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15살 때 정말 그럼요. 해성턴 분야에서 그때 진짜 맞아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즐겁고 젊었고 뭐 진짜 신나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하지만 결국은 즐기지 못한 채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선수들이 참 그 우승을 해야 된다. 네. 1위를 해야 된다는 뭐 경쟁 압박, 맞아요. 승부욕 뭐 이런 것도 있고 1위를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걸 지키는 것도 맞아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또 얘기들을 또 네, 털어놓고요. 말씀인 것처럼 이 스포츠 선수들이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다들 맞아요. 10대 때 막 두각을 드러내고 막 20살 되기 전에 그렇죠. 금메달을 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감을 잘 컨트롤하는 게 힘든 것 같은데요. 아사다 선수도 18살 때 처음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밴쿠버 올림픽 앞둔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나 1등 해야 돼. 네.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고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순간 마음과 기술이 따라잡을 수 없게 됐고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도 내가 스케이팅을 참 좋아했고 스케이팅이 참 좋은 종목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사다 선수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세계 여자 피겨 무대를 양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5살 때 스케이트를 처음 신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천재 소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의 기량이 어느 순간에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좌절감을 느꼈고 자신과의 싸움이죠. 네, 네. 슬퍼했을 것 같은데 특히 두 선수가 나이도 같고 네. 생일도 같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늘 김연아 선수, 아사다 선수 맞아요. 두 개 비교가 됐고요. 결국은 김연아 선수는 좀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네. 아사다 선수는 좀 미련이 좀 남고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수였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밴쿠버 올림픽 때 네. 너무 긴장한 게 좀 보였어서. 그러니까 이런 베테랑 선수도 긴장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맞아요.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2016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12위까지 떨어지면서 그때 은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은퇴식 하면서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훌륭한 선수였고 네. 정말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는데 큰 자극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즐기는 자 이기지 못한다고 네. 뭐 하는데 즐기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또 새삼 깨닫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로이 오비슨의 노래 In Dreams 함께 듣겠습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my dreams of you. In dreams I walk with you. In dreams I talk to you. In dreams you're mine all the time we're together. In dreams, but just before dawn, I awake and find you gone. I can't help it, I can't help it if I try.
that you said goodbye. To all these things that only hav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고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택 455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민 1,944명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 옥천군에서 불어난 하천에 빠져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고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야는 최상병 순직 일주기인 오늘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엇갈린 이해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은 순직 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경기 북부 지역에 다수 떨어졌지만 현재까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인 어제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렸는데 이는 올해 들어서 8번째입니다. 이에 맞대응으로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델라웨어 사저에서 요양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문제에 대해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하차를 기정사실화하고 발표는 시간 문제로 보는 미국 민주당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 구지혁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또 다른 유튜버 주작 감별사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3,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 주범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캘거리 이정호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캘거리입니다. 네, 캐나다 7월 날씨가 정말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좀 특별한 달이라면서요, 7월이? 이게 조금 이르다 싶으면 9월부터 또 늦으면 5월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캐나다에선 여름이 특별합니다. 네. 특히 7월은 캐나다 어느 곳이든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기온이 유지되는 아주 소중한 달인데요. 네. 사실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요즘은 살짝 더워지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시작인 7월 1일은 캐나다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캐나다 데이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비교해 보자면 10월 3일 개천절과 비슷한 느낌으로 네. 캐나다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캐나다가 하나의 연방으로 자치를 시작한 해, 다시 말하자면 연방정부를 수립한 1867년 7월 1일을 기념해 공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캐나다 역사를 한번 좀 훑어주실까요? 짧게나마.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서기 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 북유럽의 바이킹들이 지금의 캐나다 땅을 방문하는데
글쎄요. 흥미를 잃어버려서인지 한동안 유럽의 기억에서 잊혀져 있다가 네.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항해와 함께 서유럽 국가들이 신대륙에 흥미를 갖고 아메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그 당시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관심을 보였는데 네. 이 두 국가는 서로 라이벌이기도 했었죠. 네, 네. 여러 시도를 한 끝에 1608년 프랑스가 퀘벡을 건설하고 영국도 17세기 후반부터 식민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경쟁은 18세기 중반에 벌어진 큰 전쟁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바로 캐나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7년 전쟁입니다. 네. 이 전쟁은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이어졌고 그 후에 176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영국이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을 통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1867년 영국 북아메리카 연합법이 제정되는데 이때 캐나다 연방이 탄생했습니다. 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캐나다 데이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10월 3일 개천절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캐나다 네. 사람들은 이 캐나다 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캐나다 데이는 우리를 캐나다인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캐나다의 가치, 다양성, 자유, 자연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는 날이다라고 캐나다 국민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 음식을 먹고 진정한 캐나다 패션을 입고 캐나다의 대표적인 축제를 즐기는 날이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제공해온 많은 혜택과 장점들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한데요. 캐나다 연구협회와 메트로폴리스 연구소가 지난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캐나다인의 80%가 자국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네. 더불어 68%가 캐나다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캐나다인들은 자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캐나다인들의 결속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그러네요.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올해 캐나다 데이 그러면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우선 올해는 157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캐나다 데이는 월요일이어서 아주 기분 좋게 토일월 네. 이렇게 3일 긴 연휴로 그렇네요. 이어졌습니다. 네. 이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금요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 직장이나 사업체들도 있었는데요. 네. 이렇듯 탄력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긴 연휴 동안 각 지역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함께 축하하면서 뜻깊은 날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난해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바람에 네.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5년 만에 예전의 활기찬 모습, 제 모습을 되찾은 분위기입니다. 그야말로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었었겠네요. 이번에는. 네. 캐나다 데이에 특별히 만들어 먹는 음식이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은 혹시 많이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음식은 생김새와 맛, 향보다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바로 푸틴이라는 음식입니다. 푸틴. 물론 러시아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네. 저희 뉴스를 많이 하다 보니 푸틴하면 바로 대통령 나오거든요. 아니군요. 그러시죠? 음식 네, 이름이 아닙니다. 푸틴이군요. 네, 음식 이름입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감자튀김에 얇게 썬 치즈를 올린 다음 그레이비 소스를 얹어 먹습니다. 네. 고기를 조리할 때 나온 육수로 만든 따뜻한 그레이비 소스에 치즈가 살살 녹아서 감자튀김에 살포시 스며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먹고 싶네요. 네. 죄송합니다. 군침 좀 삼키고요. 네. 지금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네. 아이고야, 네. 네.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1950년대 후반에 탄생한 이 푸틴은 술을 먹은 다음 날 해장할 때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밖에 또 보드카에 토마토 향을 입히고 컵 테두리에 소금을 묻혀 마시는 캐나다 국민 칵테일인 시저, 대서양에서 잡아 올린 랍스터로 만든 노바스코샤 랍스터 롤, 네. 그리고 생김새가 비버의 꼬리를 닮아서 비버 테일이라고 불리는 국민 간식이 있는데요. 네. 구멍 없이 납작하게 만든 도넛 위에 초콜릿을 듬뿍 바른 것이 특징입니다. 또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메이플 시럽, 그렇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캐나다 랍스터, 알버타 소고기와 같이 네. 품질이 우수한 재료들도 많기에 캐나다 요리는 캐나다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네. 캐나다 데이를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날은 남녀노소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들까지 네. 특별한 의상을 입습니다. 캐나다 글씨 CANADA가 새겨진 옷, 네. 혹은 뭐 캐나다 국기 모양이 프린트된 옷, 그리고 캐나다 국기 색에 맞춰 빨간 옷이나 흰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캐나다 데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꽃놀이인데요. 아, 그렇죠. 네, 캐나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밤 10시 정각에 맞춰 일제히 화려하고 웅장한 불꽃놀이로 그들의 기념일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있는 캘거리에서도 공원마다 체험장과 공연들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TP라고 불리는 원주민들의 전통 가옥 체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어떻게 내년에 직접 캐나다데이 한번 즐겨보시겠습니까? 한번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네. 캐나다데이 오늘 잘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이정호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 미국의 러스트벨트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최인택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선 전국, 미국 대선 전국에서 러스트벨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JD 벤스 상원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러스트벨트 어떤 곳인가요? 예, 러스트란 말 자체는 이제 철이 녹슬면서 생기는 녹을 얘기하죠. 네. 철로 상징되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주민들이 삶이 피폐해진 그런 지역을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요. 네. 지리적으로는 미국 그 중서부하고 북동부 지역,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이런 지역인데요. 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철강과 자동차 등 이런 제조업이 크게 발달해서 미국 경제의 중심지였죠. 그렇죠.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같으면은 그 유명한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가 네. 예, 그 철강 공업을 일으켰던 곳이고요. 그리고 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그 유명한 GM, 네. 포드, 네.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3대 자동차가 거기에서 이제 성장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미국과 전 세계 디지털 경제가 대체하면서 지금 제조업이 쇠락해진, 그래서 뭐 무역 분쟁도 일으키고 네. 미국 자체가 이제 조금 쇠퇴해가고 있다는 그런 걸 상징하는 지역으로 되고 있죠. 네, 그러면 트럼프 전 이제 후보가 되겠네요. 트럼프 후보는 왜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을까요? 이 지역은 지금 보면은 그 이번 선거는 물론이고 지금 21세기 이후 미국 대선에서 네.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선거 방식은 그 선거인단을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서 네.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네. 그 사람을 뽑으면은 그 전체를 대부분의 주가 2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는 그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에게 그렇죠. 그 선거인단을 전부 이제 그 독점해서 몰아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같은 이 지역은 그 오래전부터 그 블루월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공화당으로 넘어간,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경합주라 그러는데요. 네. 미국 전체에 보면은 이 지역이 민주당 지지 지역이 있고 공화당 지역이 있는데 네. 거의 뭐 몇 년 동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난 트럼프가 처음 대선에서 당선했을 때 2016년 네. 그리고 패배했을 때 2020년 네. 트럼프가 이겼을 때는 트럼프 지지로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거고요. 네. 그 전 트럼프가 패배할 때는 또 변심을 한 지역이라서 이 지역에다가 어떤 선거 운동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지역 출신을 게다가 그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그렇죠. 그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인물을 그렇죠. 네. 예, 네. 그 후보로 함으로써 그 지역 표를 흡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네. 그럼 벤스는 어떤 인물인지? 아까 뭐 시작할 때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벤스는 사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역경을 읽고 네.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사실 그 오하이오주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힐빌리 네. 뭐 그런 삶을 보냈는데 뭐 부모는 마약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그 가정 폭력을 하고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미국의 몰락한 중산층, 네.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서는 우리 일이다. 이렇게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호레이쇼 엘저 신화라고 그래서 가난하고 배경 없는 인물이 네. 오로지 노력과 성실성 이런 것만으로 이제 인정받고 성공해서 세상에서 이제 그 완전히 돋보이는 사람이 되는 이런 그 드라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바로 벤스가 이제 그런 인물이다. 딱 맞는 인물이네요. 예,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4년 근무하면서 네. 이라크도 갔다 왔는데요. 마치고 나서 GI 빌이라고 해서 네. 미국은 군복무를 마치면 대학 가는 장학금을 줍니다. 이 장학금으로 오하이오 대학을 다녔는데 진학을 거기서 했군요. 우등 졸업을 해서 그 성적으로 거의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고 예일대 법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 박사를 받고 이제 졸업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네. 또 벤처 캐피탈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법률 뭐 전문직이면 전문직, 투자해서 네. 하나의 미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건데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인물이랄까 러스트 벨트에서 이제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물이 되겠죠. 네. 벤처기업인이었는데 정치인으로는 어떤 계기로 변신하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분이 이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를 출간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갔죠. 네. 근데 이제 힐빌리의 노래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그 원문을 보면 힐빌리 엘레지입니다. 엘레지는 슬픈 노래. 슬픈 노래죠. 네. 그러니까 비가 애가죠. 가수 이미자 씨를 이제 엘레지의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슬픈 맞아요. 노래 여왕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노래가 아니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불행한 그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 사회를 이제 보여주면서 미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성찰을 보여준 그런 책인데요. 네.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영화까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정치로 나가고 특히 그 트럼프가 주목을 해서 네. 사실상 여러 경선에서 너무 초년병이라서 네. 사실 그 상원의원 출마도 힘들었는데 트럼프가 밀어줬죠.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그 자신의 분신으로 네. 그 뭐 미니미로 이제 생각을 했을 트럼프 가능성이 아바타라는 큽니다. 별명이 있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도 원래 처음에는 네. 반 트럼프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네. 가난하고 이제 희망 없는 저소득 육체 노동자라는 뜻의 힐빌리의 그 어떤 희망의 상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트럼프와 벤스가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좀 시너지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지역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대선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경합주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 합치면은 그 대선의 향방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제 숫자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강하게 마련하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네. 지금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제 경합주 사람들의 네.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리고 보면 이 지역이 미국 특유의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단 그 제도 때문에 네. 그리 크지 않은 차이로 이겨도 전체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힘을 들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열린 것도 네. 미네소타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위스콘신주라든지 뭐 이 근처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 뭐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도 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마지막 유세를 트럼프가 하다가 네. 저격
그 사건을 겪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공화당으로 아까 지지가 바뀌었다고. 이제 왔다 갔다 네. 하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인단이 많은 거, 네. 그리고 약간의 차이로도 이길 수 있다는 점, 예.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돼서 러스트밸리에 대한 그 미국의 정치 힘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 주민들은 보면은 네. 미국에서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역,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대한 개입, 네. 뭐 군사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네. 여기서 사실 그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공화당도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2016년 때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네, 트럼프를 지지했고 2020년 때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승리가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승리를 그 이끄는 견인차가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힘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왜 그렇게 바뀌었던 건가요? 지금 보면은 그 힐빌리들의 분노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 미국은 옛날에 우리가 이 그 제조업으로 네. 전 세계를 뭐 이끌고 뭐 자랑스러운 나라, 뭐 위대한 나라였는데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외국 제품을 수입을 해야 되고 우리 공장이 문을 닫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혁신을 덜해서 이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미국 자동차 보면은 너무 기름을 많이 먹고 큰 차가 많죠. 네. 그 사실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 아주 단순해서 얘기하면은 네. 그 아주 큰 그 트럭, 반트럭, 픽업 이런 걸 주로 네. 타고 다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그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로 상징되고 그리고 민주당 바이든 지지층들은 네. 그 세련된 이제 양복이라든지 멋진 그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 디지털 사업을 하는 노트북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네. 미국 사회의 어떤 사회적 계층적 대립을 그 선거에서 이제 뭐 해소하고 풀고 여기서 이제 서로 한번 뭐 목소리를 내고 고함을 지르고 싸워보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대립적이고 서로 이제 뭐 심지어 뭐 정오라든지 네. 혐오의 정치까지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가 정치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2020년에는 이제 바이든 지지하고 민주당 쪽으로 갔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되찾겠다. 그래서 이 러스트벨트가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또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고른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뭐 약간 그 트럼프 공화당 전당대회도 열리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수락 연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분위기가 이쪽으로 몰아지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날, 선거 날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나와서 실제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지난 그 트럼프가 이긴 2016년 대선을 보면은 그 이긴 경합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경합주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만은 이게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라면은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았어요. 네. 근데 실제 투표에서는 그 트럼프가 0.7% 뭐 1.2%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얻어서 전체 선거인단을 독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투표율이 또 문제다. 예를 들어 그 2016년에는 미국 민주당 후보가 힐러리였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젠더 대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부잣집이고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 또 뭐 백악관을 또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네. 그런 분들은 트럼프를 찍거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신에 투표장에 안 가죠. 내 표는 줄 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 정당에서 이용할 수도 있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투표장으로 나오시고 예.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급적 나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네거티브가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선거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 하니까 뭐 어떻게 될수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국내에서도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거 마지막에 네. 이게 일종의 그 뭐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몰린다든지 네, 네. 그런 이제 반발 역풍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트럼프도 그걸 굉장히 이제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번 그렇죠. 뭐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 그리고 또 이제 그 러스트벨트 출신의 벤슨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고 벤슨은 게다가 나이도 39이지 않습니까? 네, 젊은 그리고 거예요. 또 네. 그 트럼프가 어떤 이제 이민자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감이 있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벤슨은 부인이 인도계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신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벤스가 중요한 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계의 피를 양쪽으로 이은 집안 출신이거든요. 네. 아일랜드계의 가톨릭인 바이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지금 이제 종합백화점식으로 공화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 지금 그 바이든 후보를 너무 이제 인지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바꾸자는 얘기도 지금 뭐 있는데요. 사퇴 얘기가 많이 어떤 나오고 일이 있죠. 벌어지든 간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트럼프가 당선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마지막에 그 힘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계속 그 단결, 단합, 네. 통일 이런 걸 외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면 서로의 이제 정치력 그리고 이제 수싸움 이런 게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는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러스트벨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 최인택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